우리가 영공 이야기할게요. 영공. 자, 우리가 순서상 대차적 경계 수역보다 영공을 먼저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어저께 이제 이야기를 좀 한참 내 흥에 겨워서 하다 보니까 영공을 빼먹은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바다가 이렇게 있고요. 단면도를 그리면 이렇게 육지가 있고요. 다시 바다가 있고요. 그래서 바다와 육지의 경계, 우리가 영역에서는 영토와 영해의 경계를 기선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기선이 이렇게 있고요. 이쪽도 기선이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기선은 통상 기선과 직선 기선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기선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최대 12L까지 영해를 설정할 수 있다. 그런데 통상 기선은 해안선이 단조롭고 섬이 별로 없을 경우 그냥 최저 조위선을 기준으로 기선을 설정하고 12L까지 설정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동해안 대부분과 그 다음에 육지에서 되게 멀리 떨어진 섬들, 울릉도, 독도, 제주도 또는 그 주변에 있는 섬들 그 정도만 통상 기선을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섬이 굉장히 많고 해안선이 복잡할 경우에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섬들을 직선으로 연결해서 새로운 기선으로 삼는다. 자, 이걸 직선 기선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그쵸? 그래서 직선 기선에서부터 바깥쪽으로 12L까지를 영해라고 설정할 수 있다.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좀 선생님이 좀 천천히 친절하게 한다고 했는데, 근데 어쨌든 지리 초보자들이 이런 개념들을 처음 들으면 당연히 이제 바로바로 이해가 될 수도 있지만 당연히 헷갈릴 수 있거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선배들을 경험하면서 그러니까 내수라고 하는 개념을 확실히 이제 조금 어려워한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자세히 좀 친절하게 잘 설명하려고 한다고 했는데 나의 능력이 아직은 좀 더 갈고 닦아야 되나 봐요. 자, 그럼 내수만 다시 조금만 설명을 할게요. 자, 이제 우리가 헷갈리는 이유가 바다라는 개념, 소금물로 이렇게 채워져 있는 그 바다라는 개념 때문에 약간 헷갈려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내수라고 하는 건 영토 내에 있는, 영토 안에 있는 물을 의미해요. 그래서 한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으면 한강 물줄기 자체.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댐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저수지, 호수가 생겼어요. 이 호수, 또 운하를 만들었어. 그런 부분들이 영토 안에 있는 물, 내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직선 기선일 경우에는, 자, 직선 기선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부터 바깥쪽으로 12L까지를 여기 부분, 기선에서부터 바깥쪽으로 12L까지, 기선에서부터.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영해인 거고요. 그 안쪽은 얘가 땅으로 되어 있던, 물로 되어 있던 영토에 해당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이제 황해나 남해는 기선 안쪽이 바닷물로 채워져 있다 보니까 이제 약간 낯설어서 이런 부분도 내수라고 한다고요. 됐죠? 이 내수는 우리나라 영토랑 똑같아요. 무해 통항권. 여기도 바다고 여기도 바다지만 무해 통항권은 여기에는 있어요. 다른 나라 무역선이 컨테이너 싣고 우리 여기 이렇게 지나갈게 말하고 지나가면 돼요. 근데 다른 나라 무역선이 여기를 지나가겠다고 말하고 지나간다. 안 되는 거죠. 됐죠? 그런 개념이에요. 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다시 혹시라도 그런데도 이해가 조금 잘 안 된다. 그러면 물어보세요. 정말 한 명 한 명 다 최적화시켜서 내가 설명을 할 수는 없잖아.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모른다는 건 부끄러운 건 아니고 오히려 내가 모르는데 그걸 가만히 놔두는 건 학생으로서 사실 그러면 좀 안 되는 거잖아요. 아무튼 나한테 질문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내가 최대한 답변을 해주려고 노력은 하는 사람인 것 같아. 그리고 내가 뭐 이렇게 뭐라 그러지? 그 적당한 단어가 뭐지? 뭔가 면박을 주거나 너 이것도 모르니? 이제 그런 느낌은 최대한 안 주려고. 학생이 모르는 게 당연하니까. 그래서 아무튼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질문하세요. 자, 여기까지 했고요. 자, 이제 우리가 영공은 영토와 영해의 수직 상공을 우리가 영공이라고 불러요. 당연히 내수의 위쪽도, 내수는 기본적으로 영토니까 여기 위쪽이 영공인 거죠.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영공이다. 자, 그러면 영공에 대해서 이제 중요한 것들 한 두 가지만 정리할게요. 자, 첫 번째는, 그러면 이제 위쪽 하늘이 영공인데, 그럼 어디까지가 영공이냐? 자, 이건 나라마다 조금 다르고 사람마다 조금 다르게 해석하거든요. 근데 보통은
공기가 농도가 좀 진해서 비행기들이 날아다닐 수 있는 높이까지. 이것도 사람마다 좀 다르게 해석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 대충 자, 우리나라 여기 위쪽에 다른 나라가 인공위성을 띄워요. 우리 허락을 맡아야 될까? 맡지 않아도 될까? 맡지 않아도 돼요. 됐어요? 대충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거리까지가 0, 0이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요. 이건 범위에 대한 문제였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권한. 자, 이 권한은 이제 여러분들 여기 영해랑 헷갈리는 게 있어서 정확하게 설명해 줄게요. 자, 다른 나라가 여기 무역선이 지나가겠다 또는 여객선이 지나가겠다 통보만 하면 된다고 그랬었어요. 바다는. 그런데 우리가 하늘은 위에서 내려다보면 멀리까지 볼 수 있잖아요. 바다나 땅에서 보면 멀리까지 볼 수가 없지만 그래서 비행기, 여객기가 지나갈게 하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성능 좋은 카메라로 이렇게 스파이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대해서는 무해 통항권 같은 거 없어요. 무조건 허락을 맡아야 돼요. 됐니? 가장 큰 차이점이다. 그래서 비행기나 헬리콥터나 그런 것들도 민간 여객기도 무조건 허락을 받고 허락 못해주면 들어가면 안 돼요. 됐죠? 그래서 영공은 영해랑은 조금 다르다. 그렇게만 정리하시면 돼요. 나 설명한 김에 복습하는 김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우리 배타적 경계수역도 이야기해야 되지. 그 배타적 경계수역은 영의 범위가 사실 그렇게 넓지 않다 보니까 조금 더 넓은 범위까지 바다까지 어떤 권한을 인정해주기로 하자. 나라별로 합의를 한 거고요. 국제사회에서. 그래서 기선에서부터 조건은 똑같아요. 기선에서부터 영의 범위가 좁으니까 이것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 200캐리까지를 인정해 주는데 영해는 이미 영해니까 영해를 뺀 나머지 바다를 배타적 경계수역이라고 한다. 그리고 여기는 경제적인 권리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옛날에 이런 선택지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계수역인데 일본이 중국하고 인터넷을 하겠다고 해저에다가 케이블을 깔았어요. 이렇게 우리나라 배타적 경계수역에다가 우리의 허락을 맡아야 된다 아니면 그냥 깔아도 된다. 그러니까 허락을 맡아야 된다 그렇지 않아도 된다. 자, 우리가 다른 나라랑 인터넷 좀 하겠다는데 물론 그걸로 돈을 벌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통신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어떤 기본 권리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은 허락을 받지 않아도 돼요. 여객선 그냥 지나가면 돼요. 그런데 경제활동에 해당하는 것들이 법으로는 5가지를 정하고 있는데요. 근데 좀 애매한 것들이 있어서 물고기 잡는 거, 그 다음 과학 탐사하는 거, 그 다음 자원 채굴하는 거, 여기서 해양에너지, 타브웨이브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한다. 그런 것들은 당연히 경제활동인 거고. 그래서 크게 이런 것들은 이 나라에서만 할 수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됐죠? 이 무거워진 분위기를 어떻게 띄우지? 근데 진짜 그런 일 때문에 속상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진짜 너무 많아. 근데 속상해하지 않아도 되거든 사실은. 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서. 근데 이걸 누가 이렇게 정말 말을 해주면 조금씩 대처 능력이 생기고 좀 생기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하고 정말 계속 힘들어하더라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제 우리가 독도 이야기를 하기 전에가 아니구나. 독도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독도가 우리나라와 일본의 중간 수역에 들어가 있다라는 이야기 했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조심스럽다기보다는 이게 말을 하고 나면 학생들이 약간 헷갈려하는 경우가 더 있더라고요. 그렇기도 하더라고요. 좀 잘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잘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 자, 독도는 우리나라의 영토다. OX. O. 한국 지리를 공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국제법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치? 그래서 독도는 우리나라의 영토다. O. 그 다음 우리나라가 이제 독도에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군대가 주둔하는 게 아니라 경찰이 주둔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머물고 있거든요. 왜냐면
군대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국내 그 나라 안에 어떤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만든 어떤 집단이 아니에요. 다른 나라하고 갈등이 있을 때 어떤 국제사회에서 어떤 힘이 많이 작용을 하니까 다른 나라하고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하기 위한 게 대응하기 위한 게 군대예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독도에다가 군대를 주둔시킨다. 그럼 그게 정말 일본이랑 갈등이 있다는 걸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일정 부분. 그래서 독도에 있는 건 군대가 아니고 경찰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독도 문제 중에 하나인 거야. 됐죠? 어쨌든 그래서 독도는 우리나라의 영토고 독도 주변에 우리나라의 영해가 이렇게 있는 거 맞아요. 우리나라 영해야? 이것마저도 일본 애들이 뭔가 인정을 안 해주거나 그러면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어떤 그런 복잡한 역사,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참 슬픈 역사가 있어서 일본하고 아예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어쨌든 독도는 통상기선 우리나라의 영해가 있다. 자, 그리고 독도는 무인도다, 유인도다. 유인도라고 분명히 대답을 하셔야 돼요. 유인도라고 분명히.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 걸 좀 찾아본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독도는 사람이 살기 굉장히 살기 힘든 곳이죠. 경찰들이 있긴 하지만 밖에서 다 식량도 가지고 와야 되고 또 거기 좁은 데서 오랫동안 있으면 사람이 뭐 우울증이 걸릴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바꿔줘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우리 일반 국민 중에 몇 분이 여기다 주소지를 옮겨놓고 거주한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런데 1년 내내 거주하는 거 아니고요. 겨울철 같은 데는 되게 힘들잖아. 그래서 여기에 거주하는 기간도 1년 통이 아니에요. 일정 기간만 거주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외부에서 식량 같은 거 가지고 와서. 그래서 이 독도 같은 경우에는 국제법상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정식으로 다른 나라들이 모두 인정해주고 있는 건 아니고, 그리고 국제법상 어떤 나라 중간쯤에 있는, 자, 이런 데 있는 섬 가지고 갈등이 일어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무인도가 있어. 그럼 우리 거야. 그런데 우리나라와 일본 중간쯤에 또는 중국과 일본 중간쯤에 무인도가 있네? 근데 조그마한 암수일 수도 있는 거고 좀 크지만 사람이 살 수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무인도는 국제법상 어떤 나라의 영토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독도가 우리 입장에서는 좀 속상하지, 많이 속상하죠. 하지만 국제법상 우리나라의 영토로 인정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본과 갈등 상황이 있는 중이다 보니까, 그래서 배타적 경계수역을 설정할 때 독도가 아니라 울릉도를 기준점으로 해가지고 배타적 경계수역이 설정이 됐다. 라는 게 정확한 내용이에요. 정리할게요. 자, 독도는 우리나라 영토, 독도는 유인도. 됐죠? 됐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어도 볼게요. 이어도. 자, 혹시 여러분들 이어도 들어본 적 있니? 이어도. 자, 이어도 볼게요. 자, 이어도는 이름만 들으면 어떤 섬처럼 느껴지잖아요. 이어도. 하지만 얘는 섬은 아니에요. 섬이 아니고, 그러니까 해수면이 이렇게 있으면, 단면도에 해수면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수중암초. 그러니까 우리가 해저 지형 중에 다 평평하고 그런 것만 있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해저 암초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서 여기까지의 수심이 4m인가 6m인가 얼마 깊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수중암초인데 태풍 같은 게 불어서 막 파도가 되게 크게 칠 때 있잖아요. 그때는 조금 이렇게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암초인 거예요. 섬이 아니야. 그래서 어느 나라의 영토로서 현재는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됐죠? 그런데 앞으로 국제사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런 수중암초를 하더라도 우리가 먼저 이걸 차지하고 우리가 이용하고 뭔가 관리하고 있으면 나중에 어떤 분쟁이 생기거나 또는 국제사회에 어떤 뭔가 룰이 바뀌거나 할 때 당연히 우리가 훨씬 유리하게 작용하니까 이 이어도는 현재 우리나라가 거기다가 과학기지도 세우고요. 그냥 세우는 게 아니라 여기 밑에 있는 여기에다가 뭔가 이게 기둥을 세우고 여기에다가 종합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해 놓고 우리가 관리하는 중이에요. 됐죠? 이게 이어도야 실제 섬은 아니고 수중암초다.
근데 이건 우리나라랑 중국 사이에 갈등이 있어요. 중국이 자꾸 자기네 거라고 주장하거든. 물론 명백하게 개소리예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어도 포인트 잡아줄게요. 자, 우리나라 영토 중에 사람이 사는 섬 중에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는 제일 아래쪽 남쪽은 어디냐면요, 여기 마라도예요. 자, 마라도의 위도 몇 도? 자, 마라도 제일 남쪽이니까 우리가 독도의 경도 외우고 마라도의 위도 외우라 그랬잖아. 아, 그래요? 얘 우리 아직 복습을 아직 안 한 거지. 자, 아무튼 마라도의 위도는 외우세요. 자, 그래서 마라도의 위도가 북위 33도 06분이에요. 아이고, 얘는 뒤에다 써야지. 됐죠? 이건 외워야 돼? 이 숫자 나오면 무조건 마라도야. 근데 만약에 이어도에서 대입의 설명이 나온다. 그럼 이어도의 위도는 몇 도일까? 자, 이어도의 위도는 외울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33도보다 숫자가 작겠죠. 32도 얼마. 됐죠? 그러니까 마라도만 외우면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물론 마라도는 중요하니까. 됐어요? 자, 그래서 이어도의 위치를 봤더니요, 여기 지도에 나온 것처럼 우리나라 영토인 마라도에서는 149km, 중국에서 가장 이제 가까운 여기 섬이 있거든요. 거기서부터는 287km, 일본에 가장 가까운 섬부터는 276km. 거리를 보든 또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지금 여기에다가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하고 활용을 하고 있든 여러 가지 조건을 봤을 때, 상황을 봤을 때 우리나라가 현재 실효적으로 차지하고 있다, 지배하고 있다, 이용하고 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이걸 계속해서 중국이 자기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자, 그래서 우리 이어도까지 해서 여기까지 정리 좀 하세요. 정리할 시간 줄게요. 자, 우리 독도는 초등학교 때부터 사실 이게 지금 공부하는 것만큼 자세히 공부를 했을 거예요. 오히려 지금 한국지리 시간에 다루는 것보다 중학교 사회 시간에 더 자세히 공부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정리만 할게요. 자, 독도는 위치 및 구성 중에 위치가 훨씬 중요해요. 위치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니까. 따라 우리나라 가장 동쪽에 위치한다. 그래서 독도는 위도, 경도 중에 경도가 중요하죠. 위도는 대충 43도와 33도 중간 어디쯤이잖아. 근데 경도값은 가장 동쪽이니까. 자, 독도의 경도값은 132도 52분이다. 동경 131도죠. 2도가 아니고 131도 52분. 이 숫자가 중요하고요. 그 독도에 대해서 어떤 자료를 제시할 때는 얘가 글이든 그림이든 지도든 얘가 무조건 나와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 독도가 속해 있는 행정구역은 경상북도죠. 강원도 아니다. 경상북도예요. 넘어가시면 되고요. 큰 섬 2개와 수십 개의 작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도 그대로 큰 섬 2개와 주변에 있는 작은 섬들.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자연환경은 신생대 제3기의 화산활동으로 형성된 화산섬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화산에 대해서는 지형 단원에서 자세히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도, 울릉도, 독도는 전부 다 화산활동으로 만들어졌어요. 다시 제주도 주변에 있는 우도, 마라도 그런 건 통틀어서 화산활동으로, 그다음 울릉도하고 주변 섬들 화산활동으로, 독도 화산활동으로, 나머지 섬들은 화산활동이 아니에요. 됐죠? 그래서 이 섬들에 대해서는 화산 지형에서 자세히 공부할 거니까 지금은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울릉도, 제주도보다 먼저 만들어졌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다음 전체적으로 경사가 급하다. 이 슬픈데 여러분들 작년에 수학여행을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제주도를 원래 갈 예정이었는데, 근데 우리가 중학교 때나 또는 가족 여행이나 해가지고 제주도 가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자, 제주도는 전체적으로 경사가 급하다, 완만하다. 그리고 유람선 같은 거 타서 보잖아요. 그러면 제주도는 경사가 진짜 이만큼밖에 안 돼요. 그리고 여기 안에 여기 서 있잖아? 그럼 산처럼 잘 느껴지지도 않을 정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경사가 완만한 이유는 화산이 폭발할 때 나온 용암의 성격 때문에 그러는데, 이건 화산 지역에서 공부를 할 거야. 그런데 제주도는 이렇지만요, 울릉도는 이렇고요. 독도는 우리가 이제 보면 알겠지만 화산섬이
이게 섬이 크게 두 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경사가 급하잖아. 그래서 독도는 경사가 급한 화산이다 라고 알고 있으시면 돼요. 그 다음 바다 한가운데 있다 보니까 해양성 기후가 나타난다. 동해 바다가 또 깊어서 온도 변화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연교차가 작은 편이다. 해양성 기후가 나타난다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가치를 봤더니 우리나라의 가장 동쪽에 있어서 그 다음에 일본과의 갈등이라기보다는 일본 애들이 이런 표현들 잘 안 쓰지만 정말 지랄하고 있어서 독도가 어떤 상징성이 있잖아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독도 한가운데 있어서 뭐 이런 역할도 있는 거고, 그 다음 경제적으로는요,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조경수역이다. 이거 아마 초등학교 때부터 외웠던 단어일 거예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바닷물 한류, 남쪽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바닷물 난류, 이게 만나는 바다는 영양분도 풍부하고 물고기들도 많아서 중요한 어족 자원이 되죠. 조경수역이라는 말 기억 좀 해두세요. 그 다음 고체 천연가스, 뭐 가스 하이드레이트 또는 메테인 하이드레이트라고 부르는데 그냥 고체로 된 천연가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얘가 있는 건 사실인데 문제는 이걸 이렇게 캐냈을 때 지진 같은 게 일어날 수도 있고, 아직 캐내는 기술이 뭐 발달하진 않아서 있는 건 맞는데 실제로 이용은 아직 못하고 있어요.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 우리 생태적 가치, 여기다가 강조 표시 좀 하나 할게요. 여기보다는 얘도 이거. 자, 여러분들 독도는 국립공원이다. OX. 우리 국립공원은 보호도 해야 되지만 공원이잖아. 사람이 가서 쉬고 노는 곳이잖아. 근데 우리가 독도를 가면 놀기 위해서 가는 건 아니죠. 그래서 독도도 마찬가지고 마라도도 마찬가지인데 천연기념물이에요. 그러니까 천연기념물이고 천연보호구역의 천연기념물에 속해 있는 거거든요. 어떤 지역을 가치가 있으니까 보호하자. 마라도도 마찬가지고 제일 남쪽이다 보니까 뭔가 독특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독도도 마찬가지예요. 천연보호구역, 천연기념물이지 국립공원 아니라고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동해바다. 이제 동해는 지도에서 보면은 우리 한반도하고 그다음 러시아의 연해주하고 일본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바다인데, 어쨌든 러시아, 일본, 우리나라 거기가 다 모두 다 중요한 바다다 보니까 여기도 어쨌든 갈등이 있는 거죠. 특히 독도가 거기에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름부터 동해라고 부르지만 일본 애들은 같은 바다를 두고 뭐라고 부르죠? 일본해라고 부르잖아. 근데 이제 조금 내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렇게 씁쓸한 게, 지난 시간에도 말했던 거예요. 동해라 그런다면 국제적으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동해라 그러면 이스트시라고 부르면 어딘지 몰라요. 우리나라도 잘 모르는데 우리나라 동쪽에 있는 바다 잘 몰라. 그러니까 서해라고 부르면 거기가 어딘지 잘 몰라요. 이해되니? 그래서 이름 자체만 놓고 보면 사실은 일본해라고 부르면 좀 더 명확하죠. 근데 뭐 그건 이제 우리가 정한 건 아니고 역사적으로 이미 우리는 동해라고 불러왔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동해라고 하는 표기가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이 바다를 동해라고 부르느냐 일본해라고 부르느냐, 이름에서부터 어떤 가치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동의로 표기하는 게 당연하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더니 이런 거에서 원래 동해라고 사용했었고, 그 다음에 이 동해라는 명칭을 사용한 시기가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성립된 시기보다도 훨씬 더 먼저부터, 원래부터 동해라고 써왔다. 자, 그리고 동해 표기를 위한 노력, 국제사회에서 동해라고 쓰도록 이제 여러 가지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아직은 일본해라고 표기된 문서나 지도가 훨씬 많아요. 국제적으로는. 왜냐면 우리나라는 좀 슬프지만 최근에는 국제적으로 힘도 좀 세지면서 영향력도 좀 이렇게 커지면서 한류 문화도 있으면서 이제 힘이 좀 커졌지만, 역사적으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뭔 영향을 미치거나 그랬던 적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 말고 여기 옆에 있는 일본은 한때는 국력이 되게 세가지고 미국이랑 맞짱을 뜨면서 태평양 전쟁을 벌일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과거 그 일본이 강했던 시대의 그 영향이 지금도 남아있는 거죠. 아무튼 넘어갈게요. 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뭐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 그냥 뭐 외우거나 문제를 풀어보면 될 텐데, 자, 팔도 총도 또는 이국 총도는 우리나라에서 제작한 지도예요. 자, 여기에 동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 근데 이 의미가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크진 않죠. 우리나라에서 제작한 지도에 동해라고 표시되어 있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런데 이 오른쪽에 보면 일본 변계략도 포인트는 일본에서 제작한 거예요. 일본이 제작했는데 거기에 조선이라고 써 있어. 이건 의미가 좀 다르죠. 야, 니들도 이거 이 바다를 조선 거라고 지금 인정하는 거 아니냐. 의미가 있는 거고요. 삼국 접양 지도도 세 나라가 접해 있는 해안이다. 우리나라, 러시아, 그러니까 조선, 러시아, 일본. 이것도 일본에서 제작한 거거든요. 여기에도 지금 봤더니 조선의 것이라고 써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국제사회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더 큰 힘을 발휘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런 지도들의 또는 옛날 자료들의 동해가 동해 또는 조선해라고 표기가 되어 있다 정도로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면 일단은 진도는 끝났고요. 그리고 문제풀이는 이제 여러분들 문제풀이? 자, 보자. 잠깐 보자. 여러분들 문제풀이는 수업 시간에 물론 해주면 참 좋은데, 근데 이제 똑같다기보다는 이건 사실 충분히 혼자서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어서 그래서 말했던 것처럼 선생님이 집에서 따로 문제 해설 부분만 찍어서 선생님 유튜브 채널에 올릴 거거든요. 그걸 보는 건 당연히 자율이야. 이제 문제는 여러분들이 해결하면 되는데 뭐 EBS 강의를 보고 해결해도 되고 뭐 학원을 다닌다면 학원 선생님한테 해결해도 되고 그냥 혼자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해도 되고 그래서 내가 해설하는 걸 보고 싶으면 그걸 봐도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선생님 유튜브 채널에 올려놓을 거니까 필요한 학생은 찾아서 보시면 돼요. 찾는 방법은 유튜브에서 이정우 질이라고 하면 나올 거예요. 됐죠?